인사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제7회 국립정신건강센터 중독정신건강 심포지엄의 사회를 맡은 국립정신건강센터 중독정신과장 박선영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참석자 여러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오늘 오전 중독사업 경진대회와 선포식까지 이어지는 긴 일정 속에서도 끝까지 남아 자리를 지켜주고 계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앞으로의 정책 현장과 실무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독 예방 및 회복의 중요성을 알리고 중독 회복에 대한 정책적 방향과 현장 실천의 구체적 전략을 고민하는 시간들로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심포지엄은 총 2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부에서는 회복의 이해와 실제라는 주제로 각 분야의 전문가 선생님들을 모셔서 정책적 관점과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발표를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부에서는 개인에서 사회로, 치료에서 회복으로 라는 주제의 종합 토론이 이어집니다. 이러한 심포지움을 통해서 치료뿐만 아니라 회복과 그 이후에 이어지는 재통합이라는 단계까지 모두 논의할 수 있는 의미 깊은 시간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1부를 이끌어 주실 두 분 좌장 선생님께서 이미 앞에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좌장 선생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두 분 다 여기 계신 분들이라면 너무나 잘 아실 분들이실 텐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이분들 소개하는 게 영광인 나머지 잠시 사례가 걸렸습니다. 네, 먼저 곽영숙 센터장님께서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시고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학장, 의학전문대학원장, 대한소아청소년 정신의학회 이사장을 역임하셨습니다. 현재는 저희 국립정신건강센터 센터장이십니다. 이어서 함께해 주실 신영철 대표님께서는 경북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수학하시고 미네소타 대학 연구조교수 기업정신건강연구소장을 역임하셨습니다. 현재는 정신건강정책혁신위원장 중독포럼 대표로 헌신하고 계십니다. 네, 그러면은 센터장님과 신영철 대표님의 주제 하에 1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네, 따뜻한 소개 감사합니다. 회복의 이해와 실제 세션인데요. 회복의 개념부터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회복을 도울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것까지 5분의 발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앞에 두 발표를 모더레이트하고 또 이 중독의 최고 전문가 중에 한 분이신 신영철 선생님께서 나머지 3분 발표의 모더레이트를 다 주시고 시간의 여유가 있으면 짧은 Q&A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회복의 정의에 대해서 발표해 주실 백수연 선생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 선생님은 연대의대 졸업하셨고요. 카톨릭대학에서 석박사 하시고 카톨릭대학 성모병원에서 임상 강사를 하시고 현재는 개요병원의 중독센터장으로 계십니다. 오늘 발표하실 분들이 다 중독 전문가이십니다. 예,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개요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또 중독센터에서 센터장으로 지금 현재 재직 중인 백수연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청중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려니 제가 좀 긴장이 돼가지고 혹시 실수를 하더라도 좀 너그럽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5명의 이제 연자가 준비되어 있는데 뒤로 갈수록 더 중요한 주제여서 최대한 빨리 한번 이야기를 중요한 것만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제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그 중에 첫 시작은 회복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회복의 정의와 또 특히 이 회복의 정의에서 가장 좀 고민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 고민이지만 아마 많은 분들이 고민하실 것 같은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이제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인데요. 네, 보호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술만 끊으면 돼요. 술만 안 마시면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당사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술을 꼭 끊어야 하나요? 술을 적당히 마시고도 잘 사는 사람이 많은데 아마 제가 지금 얘는 대표로 술을 들었습니다만 다른 중독 분야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실은 어쩌면 영원한 논쟁거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완전히 단주할 거냐, 제가 이제 단주라는 표현을 오늘 쓸 건데 영어로는 abstinence의 번역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아니다, 조절할 수 있다, 충분히 철저한 계획 하에서 조절 음주가 가능하다, moderate drinking이죠. 이 둘의 어떤 논쟁은 아마도 정말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역사를 살펴보자면 이제 과거에는 중독이 도덕적 타락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나중엔 질병이 되었고, 이제는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이 시스템으로 다가가야 한다라고 하는 점에서 조금씩 진화되어 왔고요. 당연히 이러한 관점에 따라서 회복을 어떻게 볼 거냐인지도 변화가 있어 왔습니다. 이제 예전에는 아주 완전한 절주, 단주만이 목표라고 했다면 지금은 무언가 이 다차원적으로 회복이라고 하는 약간 애매모호한 두루뭉술한 어떤 지향점을 두고 고민하는 것이 요즘의 분위기인 것 같은데요. 이러한 회복의 정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먼저 대체 중독이 뭐냐 이야기를 해봐야 됩니다. 네, 먼저 딱딱한 교과서의 이야기를 해보자면 중독은 우리가 중독 대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술이든 뭐 도박이든 마약이든 뭐 아까 우리 광고 중에는 스마트폰도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그 대상에 대해서 조절이 안 돼요. 요만큼만 하고 멈춰야 되지 아니면 이제 진짜 그만해야지 하는 조절이 되지 않으면서 무언가 일상생활에 문제가 생깁니다. 금전적인 문제, 관계 문제, 직업상의 문제, 학습 어떤 학생이라면 문제들이 생기는데 이 두 가지 사이에 이 사람이 여기서 벗어나기 힘들게 하는 것이 바로 갈망입니다. 정말 하지 말아야지 하는데도 그 압박이라는 게 있거든요. 내면에서 이렇게 치고 올라오는 압박. 그래서 이제 중독 미국의 중독 국립중독연구소에서는 중독이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만성적인 뇌의 병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만 살펴볼 게 아닙니다. 사실은 이 중독이라고 하는 게 원인도 엄청 다양하거든요. 뭐 하나가 원인인 게 없습니다.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무언가 생물학적으로도 취약성이 있는데 심리적으로도 어떤 어려움이 있고 사회적으로도 어떤 복잡함들이 있고 또 영적으로의 약간 결핍이나 어려움들이 아주 복잡하게 얽혀져 있는데 저희는 이런 것들이 대체로는 단절이 되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술을 마실 때를 상상해 보면은 술을 처음에 마실 때는 다 같이 어울려 마시지만 나중에는 방문을 걸어 잠그고 혼자 마시고 가족과 사회와 그리고 자기 자신과 모든 것에서 관계가 단절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 환자들도 그렇고 보호자들도 잘 이해를 하십니다. 그러면은 모든 것이 단절되는 병이니까 우리는 목표를 무언가 연결되는 것으로 해야겠구나라는 것이 이 두 번째 정의에서, 그리고 첫 번째 정의에서는 만성적으로 이것이 반복되니까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하구나라는 점을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복의 정의에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세 가지 정도가 주요 쟁점이 될 텐데,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완전한 단주 여부, 두 번째는 증상 수준을 어디까지 봐줄 것이냐, 기능 수준을 어디까지 봐줄 것이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몇 가지 이제 회복에 관한 정의들을 같이 살펴보고, 사실 오늘 이 강의의 결론은 여러분들 안에 질문을 심어드리는 것입니다. 나는 뭐를 회복으로 볼 것인가? 그것이 있어야지 저희도 치료자로서 아니면 돕는 사람으로서 아니면 당사자로서 갈 길이 명확해지거든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고 나는 무엇을 지향점으로 삼아야 되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전통적인 정의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AA는 잘 아시죠? 벌써 100년이 다 되어가는 아주 전통적인 자조 모임인데, 이 AA에서 나오는 우리 소위 말하는 빅북,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들이라는 책에서는 술을 멈추려고 생각을 한다면은 어떠한 예외도 주지 마라. 안 그러면은 언젠가는 마실 거라는 은밀한 믿음, 저희는 그걸 조절망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것들이 계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떠한 예외도 주지 말고 무조건 단주를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단주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알코올리즘은 치유되는 게 아니다. 그냥 매일매일 하루하루 더 유예될 뿐이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어떤 영적 상태를 유지하는 것에 따라서 그날 하루가 달려있고 우리
당사자들이 항상 이야기하는 하루에 한 번씩 오늘 1시간만 하루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게 실제로 바로 이 AA에서 하는 이야기들에서 온 것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주 절주가 아주 뚜렷한 목표로 이제 하고는 있었으나 이게 너무 강력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왜 꼭 그래야 돼? 철저하게 계획해서 조절하면 되지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럼 대체 회복이 뭐냐라는 것을 이제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제 생겼습니다. 이제 2007년, 8년 이렇게 좀 비슷한 시점에 나왔던 두 가지 연구인데요. 하고 있는 말은 비슷하지만 베티 포드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제 아웃컴, 삶의 모습,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소브리어티라고 되어 있는 맑은 정신, 저희 이제 단주하고 맑은 정신을 여기서 보통 의미하는데요. 단주를 명확하게 전제로 하고 있지만 UK 리커버리 무브먼트에서는 단주라는 표현보다는 이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과정인데,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그 사람의 건강을 회복하고 또 건강으로 나아가는 어떤 과정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UK 리커버리 무브먼트의 이 프로세스라고 하는 것이 꽤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좀 얻었는지 이후에 계속해서 이 이야기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제 교과서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살펴볼 건데요. 우리가 DSM-5라고 하는 교과서에는 회복에 대해,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를 병이라고 진단을 한다면은 병에는 치료된 어떤 상태라는 것이 있겠습니다. 그것을 이제 레미션, 관해 상태라고 교과서에서 표현을 하는데요. 3에서 12개월 사이에 갈망을 제외하고 증상이 없는 것을 우리가 관해라고 부르자. 그리고 12개월 이상이면은 그게 좀 지속됐다라고 부르자. 이제 여기선 개념적으로는 기간만 분류를 하고 있는데, 정의로서는 증상이 없음으로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즉, 술을 먹고 있는지 먹고 있지 않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증상이 없다. 그러니까 조절에 대해서도 조절 실패가 없고 생활에서도 문제가 없는 것을 우리가 증상이 없다라고 표현하자. 근데 이것을 제가 너무 궁금해서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교과서에서는 단주라는 표현을 명확하게 쓰고 있지 않지만 대체로 이렇게 증상이 없으려면은 단주가 거의 전제더라라고 하는 것이 좀 일반론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이제 교과서라고 해야 될까요? 질병 분류를 보시면 이제 ICD 10, 11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가장 최신 버전의 11 버전을 보자면은 여기서도 이제 레미션, 관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아주 명확하게 abstinence, 단주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복을 이제 관해를 full, 완전히 관해한 거냐, partial, 일부만 관해한 거냐를 보는데요. 완전히 관해한 거는 단주를 유지하는 걸로, 일부만 관해한 것은 많이 술을 줄인 걸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즉 ICD에서는 술을 안 마시는 게 제대로 된 치료다, 제대로 된 어떤 치료의 결과다라고 이제 못을 받고 있는 셈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더 까다로운, 좀 달성하기 어렵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이후에 아마 연구 이야기가 나올 텐데요. NIAAA는 연구기관, 연구를 보조하고 하는 기관인데요. 여기서도 실은 참 까다롭게도 이 회복이라는 게 정의가 아직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연구에서는 음주량이 눈에 띄게 줄어든 것이나 때때로는 단주를 이제 어떤 회복으로 정의하기는 하는데, 사실 앞서도 계속 무슨 과정이니 어떤 삶의 성장이니 하는 게 측량하기가 참 어렵기 때문에 어떤 연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음주량을 가지고 회복을 평가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비슷한 이야기고요. 이제 연구에서 이러한 진단 기준을 쓰더라라는 걸로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환자를 볼 때는 3사라고 하는 이 기관인데, 이 역시 기관의 어떤 정의를 조금 더 많이 참고를 하게 되는데요. 이 정의가 아마 저희가 그래도 회복이라고 하는 것을 그림 그릴 때 가장 눈에 띄는 게 그림 그리기 쉬운 정의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변화의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방향으로의 변화냐, 바로 건강한 상태 혹은 건강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그 웰니스거든요. 유지하고 또 증진하고자 하는 그런 과정, 그리고 어떤 본인이 셀프 다이렉트 라이프, 본인이 자기주도적인 삶을 살고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확장하는 식의 어떤 삶의 방식으로 나아가는 어떤 과정을, 그러니까 목표가 아니라 그 프로세스 그 자체를 회복이라고 정의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3사에서는 4개의 디멘전, 4개의 영역으로 이 사람의 회복을 평가 아니면 회복을 확인하는데요. 첫 번째는 증상 극복이죠. 여기서 중독의 증상이라고 하면 이제 음주와 관련해서 조절 불가나 생활의 어려움 같은 것들이 해당이 되겠고, 재미있는 것은 거주지에 대한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병동에서 뵙는 분들도 거처가 일정치 않은 분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처가 안정이 되면 환자분들이 대체로 많이 안정이 되고 잘 지내고 싶어서 조금 더 노력하시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게 두 번째. 세 번째는 의미 있는 일상생활인데, 물론 직업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직업이 없더라도 어떤 사회에서 의미 있는 자신의 역할을 해내는 것, 그리고 결국은 이 지역사회에서 지지관계 안에서 의미 있는 대인관계를 맺는 것. 앞서 중독이 단절되는 병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결국은 어떤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이 4가지 영역에 좀 속속들이 들어있고, 관계를 회복하는 과정이 바로 회복이라고 또 이 3사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가지 프린시플을 다 설명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부족해서 여러분들 제가 국어로 다 정리를 해놨으니까 나중에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세 번째 매니 패스웨이입니다. 회복을 위한 단일 경로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AA를 통해서 회복하는 사람이 많다는 건 잘 알고 있죠. 저희도 되게 많이 장려를 하고 실제로 아주 강력한 파워풀한 곳이지만 AA만 회복할 수 있다라고 하면 환자분들 다 도망가 버립니다. 다양한 회복 경로를 인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또한 네 번째 홀리스틱. 회복은 몸만 건강해져서도 안 되고 마음만 튼튼해져서도 안 되고 그런데 막 주거가 없고 생활이 불안정하면 이게 회복이 잘 안 되거든요. 삶의 모든 영역이 전반적으로 향상되어가는 과정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도 마찬가지고요. 앞서 말했듯이 매니 패스웨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저희가 좀 다양성을 인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특히는 이제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넌 리니어하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좋아진다고 계속 일직선으로 가지 않는다라는 거, 사실 이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 모두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항상 기억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지금 한 1년 넘게 2주마다 진료실에 오시면서 단주하시는 분이 있는데 항상 반갑지만 언제든 넘어질 수 있다고 저도 항상 생각하면서 진료를 보거든요. 근데 그러한 약간의 긴장감이 그분도 저도 이렇게 저희를 유지하고 있는 거라는 생각을 종종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셋백을 만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것은 그 과정이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사실 요거 이야기할 시간이 조금 부족할 것 같긴 한데 잠깐만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자면 자연적으로 회복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중독이라고 하는 게 원체 한 사람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기 때문에 정말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많은 분들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게 이 연구에 따르면 1년 전에 AUD로 알코올로 진단받은 사람의 16%가 그 다음에는 증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다음 것도 비슷한데요. 이거는 평생의 관해율을 본 것인데 1년 요 까만색 동그라미를 따라가시면 되는데요. 처음에 진단받고 1년 후에는 이 연구는 4.7%, 10년 후에는 37.4%, 14년 후에는 약 50%, 그리고 이제 한 20년 이상 지나면 90%가 결국은 이 음주 문제에서 벗어난다. 얼마나 다양한 방법으로 벗어나겠습니까? 병원에만 오는 것도 아니고 AA만 가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회복을 한다. 그리고 때로는 어떤 외적인 도움이 없이 아니면 최소한의 도움으로 회복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아마 다음 강의에서 리커버리 캐피털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요. 이 리커버리 캐피털은 회복을 이렇게 돕는 자원에 대한 부분이고, 긍정적인 자원, 부정적인 자원이 이 안에 모두 해당이 되는데, 부정적인 자원은 최대한 줄이고 긍정적인 자원을 높임으로써 우리가 회복으로 가는 과정을 도모한다. 이렇게 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기가 마지막 슬라이드일 텐데요. 그렇다면 회복은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 회복은
변화의 또는 성장의 과정이다. 어떤 이 점에 가면은 회복이 끝났어. 안녕. 이게 아니라 이제 계속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인데 그것은 자신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고 자기주도적인 삶을 살며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실현하고자 노력하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질문으로 돌아가서 그러면 단주를 해야겠냐 이 질문인데요. 저는 그래서 환자분들께 물어봅니다. 술이 우리는 회복을 이렇게 정의해. 이 정의 안에는 술에 대한 내용은 딱히 없다. 하지만 술이 이 과정이 당신을 가는 것을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 이 과정을 돕고 있나? 아니면 방해하고 있나? 정말 아무런 역할도 하고 있지 않은가? 정말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고 살펴볼 기회를 갖자. 그 다음에 단주를 결정해도 사실 늦지 않습니다. 치료라고 하는 것은 한 번 더 고민해볼 기회를 드리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게 마지막 메시지인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들이고 단주를 가지고 회복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환자분과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컨셉을 조금 다른 방향으로 잡고 또 술에 대해서 관계를 재정립하는 것으로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시간을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떨리신다고 하는데 너무나 아주 또박또박 전달력 있게 잘 발표를 해주셔서 아주 이해가 쉬웠습니다. 네, 근데 주로 알코올 중독 쪽에 맞춰서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도 몇 가지 중요 이슈들, 회복의 개념이라든가 다양성 이슈라든가 회복 카피탈 등 중요한 개념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네, 두 번째 발표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복의 개념 및 국제적 동향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 텐데요. 김대진 선생님은 원광대학교 과학에서 석사를 마치셨고요. 인천 삼사람병원에 물질 중독 쪽으로 5년간 근무를 하셨고요. 현재 광주 전락 권역마약 치료보호센터 센터장이십니다. 그리고 원광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또 교수님으로 계십니다. 예,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네,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기라성 같은 선배님들, 그리고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치료자분들, 그리고 회복자분들 앞에서 말씀드릴 수 있게 돼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저한테 이 회복 과학과 이 회복 과학이라는 거의 개념과 이 국제적 동향이라는 이 거대한 주제를 20분 만에 발표하게 해주셔서 그것도 참 재밌는 일일 것 같습니다. 예, 먼저 회복은 어떻게 과학이 될 수 있는가? 이제 아까 백수연 선생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 회복에는 이 최근 흐름은 사람의 어떤 주관적인 부분을 많이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 과학과 주관성이라는 것은 상당히 배치되는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복이라는 우리가 말을 할 때 환자분들 보게 되면 좋아졌다, 삶이 달라졌다, 행복하다, 이렇게 주관적인 이걸 어떻게 측정해야 되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측정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죠. 그리고 사람마다 의미가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마다 문화마다 다를 수도 있고요. 근데 과학이라는 것은 측정 가능하고 검증 가능한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지적인 체계입니다. 그래서 이 과학에서 중요한 부분은 이 객관성, 그리고 재현성, 그리고 측정 가능성, 이런 것들이 핵심입니다. 근데 주관성을 어떻게 이 과학적으로 잘 측정할 수 있겠는가, 이런 것들이 최근에 중요한 주제인 것 같고, 굉장히 공부하고 연구할 것들이 많이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저도 이제 준비하면서 좀 어려운 부분도 있었는데요. 이제 피코라고 하는 대표적으로 우리 과학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이런 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코 프레임워크라는 것은요, P는 이제 인구입니다. 어떤 우리가 뭐 연구를 설계하거나 어떤 연구를 찾을 때 먼저 질문해야 될 거는 과연 누구에 대한 연구를 우리가 찾을 것이며 누구에 대한 연구를 우리가 할 것이냐. 그래서 누구에 대한 정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우리가 이제 뭐 심리학 분야, 정신의학, 사회 분야에 있기 때문에 개입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과연 어떤 개입을 했는가에 대한 정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C, 우리가 이건 방법론과 관련된 건데요. 정확하게 우리가 비교를 하기 위해서 항생제를 먹은 집단과 항생제를 복용하지 않는 집단을 비교함을 통해서 우리가 객관적인 진실에 좀 더 가깝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C는 비교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O는 아웃컴, 과연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가, 이런 집단에 대해서 이런 개입을 했을 때 그리고 이런 집단과 비교해 보니 어떤 결과값이 발생을 하더라. 이런 것들이 우리가 과학이라는 거에서 흔히 진리의 진실에 도달하는 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릴 때 오늘의 주제가 이제 과학이기 때문에 피코라는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이제 회복을 과학적으로 정의를 한다라는 것은 마지막 누가 그리고 무엇이 누가 어떤 부분이 과연 달라져서 그거를 회복이라고 하는가라고 우리가 조금 더 정확하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과거에는 이 아웃컴을 단순하게 우리가 측정할 수밖에 없었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예를 들면 뭐 단주, 단약이라는 것들은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고 쉽게 측정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단주 1년, 단약 1년 이런 식으로 쉽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소변 검사, 혈액 검사로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장점은 측정하기가 쉽고 객관적입니다. 하지만 술은 끊었지만 여전히 삶은 불행합니다. 뭐 감정적인 숙취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술은 끊었는데 사는 게 불행합니다. 그리고 결국 다시 재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다차원적인 측면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 주로 연구되는 이 회복이라는 개념에서는 O, 아웃컴을 여러 가지 아웃컴을 측정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런 3사 아까 말씀해 주신 3사의 정의라는 것도 사실은 전문가들의 다학제적인 전문가들의 합의입니다. 뭐 과학적으로 어떤 거를 검증해서 그런 정의를 내렸다기보다는 경험적이고 주관적인 다학제적인 전문가들의 경험과 주관을 합의라는 객관적인 과정을 통해서 이끌어낸 것이 아까 이제 말씀해주신 3사의 회복 정의입니다. 일단은 최근에 이런 전문가들의 경험, 주관은 이 회복을 다차원적인 것으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단순히 물질 사용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의미가 있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변화의 과정이다. 그래서 주관적으로 의미를 갖고 주관적으로 조금 더 행복함을 늘려나가는 그런 성장과 변화의 과정이다라고 정의를 하였습니다. 이제 사실 회복 과학이라는 거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뭐 주관적으로도 많이 이런 관찰을 통해서 이런 사실들을 경험을 하고 있지만 이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정말 더욱 더 사실이라는 것을 검증해 나가고 있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복의 다차원적인 특성들은 이렇게 여러 가지 특성 차원을 갖습니다. 이제 과거에 이런 단주 중심, 단주 단약 중심, 행동 중심적인 어떤 평가 차원을 넘어서서 최근에는 이런 주관적인 차원을 회복의 정의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발전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주관적인 것 때문에 여전히 어떤 명확한 정의와 평가가 쉽지 않다라는 부분도 최근에 어떤 화두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차원적인 것을 어떤 식으로 통합해서 유기적이고 통합적이고 조화롭고 이해하기 쉽게 모델을 만들 것인가가 이제 회복 과학의 중요한 주제인데요. 그 대표적인 통합 모델의 예가 차임 모델, 그리고 리커버리 캐피털, 회복 자본 모델, 그리고 WHO의 웰빙 프레임워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회복 자본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이제 결핍, 어떤 것이 부족한가, 어떤 것이 문제이고 어떤 것이 부족한가에 초점을 맞췄다라고 한다면, 회복 자본은 우리가 어떤 것이 있냐에 초점을 맞춥니다. 내가 어떤 자본을 가지고 있어서 어떤 좋은 것들을 이루어낼 수 있냐를 측정하고 그런 것들 틀로, 그런 틀로 회복 과정을 바라보는 것이 회복 자본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측정 도구들은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런 이제 회복 자본 평가라는 평가 도구가 있고요. 이런 것들을 좀 오시문항은 좀 많습니다. 그래서 많기 때문에 임상 현장에서 좀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열문항으로 간편하게 만든 간편형 회복 자본 평가라는 척도들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도구들, 다차원적인 회복의 다차원적인 면을 다 포함하는 이런 도구들을 통해서 종단적으로 여러 번 반복해서 측정을 해서 회복의 궤적을 조금 더 정확하게 하고 다차원적으로 통합적으로 측정하려는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 이 당사자뿐만이 아니라 가족의 회복 자본, 그리고 지역 사회의 회복 자본에 대해서도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차임 프레임워크입니다. 이 차임 프레임워크는 꼭 중독뿐만이 아니고요, 다른 정신건강 분야에서도 최근에 유용하게 쓰이고 있는 다차원적인 회복 모델입니다. 그래서 회복은 5가지의 핵심 요소가 상호작용하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제시를 하고 있고요. 이제 연결감, 그리고 희망, 정체성, 삶의 의미, 역량 강화, 이런 요소들이 상호작용하면서 회복을 이루어 나간다라는 모델입니다. 긍정심리학, 긍정정신의학에서 말하는 그런 연구하는 이 주제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요소들이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서로 연결이 되어서 상호 보완적으로 어떤 작용을 한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모델은 회복이라는 것이 단지 증상이 줄어드는 것이 다가 아니다. 그리고 이런 증상이 우리가 -5에서 0이 된다라고 표현하잖아요. -5에서 0이 되는 것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0에서 +5로 긍정적인 부분이 더 커져가는 그런 변화의 과정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관련 척도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회복평가 척도, 그리고 인스파이어 척도, 그리고 회복 자기평가 척도, 여러 가지 척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2015년도에 했던 이런 Life in Recovery 이 설문조사 결과를 봤을 때도 이제 회복에 성공한 사람들이 삶의 만족도와 이런 심리적 안녕, 행복이 유의하게 향상됐다라는 것을 관찰하였습니다. 그리고 개인 내적인 그런 변화뿐만 아니라 주거도 안정이 되고 취업률, 일자리도 갖게 되는 등 개인의 주변 환경 역시 긍정적인 쪽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차임 프레임워크는 이런 긍정정신의학적인 관점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론은 WHO의 웰빙입니다. 이런 정의 자체가 워낙 다차원적이기 때문에 한 가지로 어떤 한 가지를 일관적으로 정의 합의에 이르기에는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다 비슷한 내용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 비슷한 내용 중에서 조금 약간의 차이점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철학적 기반이죠. WHO는 건강을
단순히 질병이나 허약함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이다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이제 뭐 긍정 정신의학이라든지 앞서 말씀드린 차임, 회복 자본의 이론과도 상당히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쪽으로 긍정적인 삶의 긍정적인 부분이 커져가고 발전하고 성장한다라는 일맥상통한 어떤 관점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런 개념들이 뭐 3사라든지 회복지향이라든지 이런 여러 국제 동향의 철학적인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척도는 세계보건기구 삶의 질 평가 간이 버전 26문항으로 조금 더 측정이 간편하고 이런 것들이 있고 더 간단한 5문항으로 된 WHO 5 웰빙 인덱스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해 주신 3사의 4대 영역도 아까 보셨기 때문에 이것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개인 내적인 건강뿐만이 아니라 개인 주변적인 주거와 환경의 개선을 포함하는, 그리고 목적이라는 것은 더 주관적인 거죠. 삶의 목적과 의미라는 것은 더 주관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영성적인 개념까지 포함하는 이런 개념을 3사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회복은 이런 여러 가지 영역의 동시다발적인 좋은 변화,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회복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어떤 것을 평가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론들이 제시를 했습니다. 뭐 개인 내적인 건강, 신체적인 건강, 가족, 주거, 영성적인 부분, 삶의 의미, 목적, 그리고 직장 이런 것들은 어떤 영역을 평가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많은 제시가 이루어져 왔고요.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그 다음으로는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이 최근 회복 과학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척도들은 특정 시점에 어떤 정적 상태만 측정을 한 것이었고요. 그리고 주관적인 것들을 주관적인 보고 방식으로 측정을 했기 때문에 어떤 편향에 오염될 가능성이 높은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접근 방법은 실시간 데이터로 수동적인 방식으로 의도라는 편향을 없애서 수동적인 방식으로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정밀하게 측정하는 디지털 방식으로 측정하는 것이 최근에 추세가 되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은 이런 생태학적인 순간 평가라고 해서요. 이런 앱 같은 걸 통해서 지금 이 순간 갈망이 몇 점 정도이신가요? 그리고 기분은 어떤 기분이신가요? 스트레스를 받고 있나요? 이런 어떤 상황에서 기능 평가적인 부분, 어떤 상황에서 이런 갈망, 스트레스, 부정적 감정이 발생했나요? 이런 것들을 순간순간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측정을 하는 것이 생태학적 순간 편향입니다. 그래서 이런 회상, 과거 기억은 왜곡이 많이 되기 때문에 회상 편향이 줄어드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증상의 변동성, 그리고 증상뿐만이 아니라 이 맥락이 중요하잖아요. 맥락까지 포착을 해서 어떤 개인화된 것들을 정밀하게 측정하는 그런 방식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으로 또 디지털 기기를 통해서 디지털화된 정보들을 수집하는 것이 중요한 최근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웨어러블 기기라든지 스마트폰에서 이 수동적으로 데이터를 수집을 합니다. 이 수동적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신체적인 부분들을 측정을 합니다. 측정이라는 건 어쨌든 주관적인 거를 직접 측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아직은 일단 여러 가지 신체 지표들을 일단은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디지털화된 측정 방법의 의의는 이 주관적인 회복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주관적인 증상들을 일단은 객관적이고 연속적인 데이터로 우리가
좀 포착할 수 있다. 그래서 고해상도로 수집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AI가 역할을 하게 되는데 AI가 이런 주관성과 객관성을 통합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런 수집된 데이터를 통합해서 이런 어떤 모델 주관적인 부분과 객관적으로 포착된 신호들을 연결을 해서 통합된 모델을 만드는데 AI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어떻게 회복을 도울 것인가? 이제 아까 피코에서 P와 O를 우리가 했다면 앞으로는 어떤 개입을 할 것인가? I에 대한 부분이죠. 이런 것들은 너무 잘 아시는 주제일 것 같고요. 뭐 간단한 것 말씀드리면 뭐 회복 커뮤니티 센터 그리고 동료 회복 지원이 중요하다. 회복 주택도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것들 또 뭐 여러 가지 이거는 P와 관련된 건데 여러 다양한 P와 관련된 것들 그리고 정책 그리고 시스템 이런 것들이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아무리 최근에 또 중요한 어떤 주제 중에 하나는 아무리 뭐 연구를 많이 하고 좋은 결과가 우리가 발견을 했다 해도 그것이 사실은 잘 이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뿌리를 내리게 할 것이냐라는 것이 중요한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에 어떻게 통합을 시킬 것인가 이런 것들이 결과를 향상시킨다. 이런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재정적인 부분, 뭐 치료는 잘 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비용 효율적으로 어떻게 하면 치료를 잘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회복 과학은 이제 성숙기로 개념 정립에서 성숙기로 접어드는 단계인 것 같고요. 국제 동향 간단하게 이제 시간이 없어서 보시면 미국은 이런 회복 지향 정책이다. 과거에 단약 중심 또는 위해 감소를 넘어서서 해로운 거를 줄이자뿐만이 아니고 좋은 거를 더 늘리자. 드디어 이런 AA의 어떤 회복 관점과 맞닿는 이런 것들을 정책적으로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받아들이고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런 풍부한 이런 회복 개념을 가지고 있고요.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피해 감소를 넘어서서 회복이 필요하다라는 접근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캐나다도 마찬가지입니다. 회복 지향 중심이고 또 동료 지원, 우리나라도 비슷한 흐름인 것 같습니다. 동료 지원의 중요성을 깨달아가고 있고 이런 주관적이고 경험, 객관적인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객관적인 것도 주관에서 나오는 거고 주관적이고 경험적인 것도 필요하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네, 호주도 비슷합니다. 네, 결론입니다. 그래서 회복은 특히 주관적인 측면은 과학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주관적인 다차원적인 주관적인 부분과 다차원적인 부분을 측정하고 검증하는 단계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핍을 보충하는 걸 넘어서서 그리고 강점과 긍정적인 부분을 늘리는 개인 내적인 것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환경, 긍정적인 시스템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를 넘어서 시스템, 개인적인 개별 치료실이라든지 병원, 개별적인 병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워낙 많은 자본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여러 사회적인 주변적인 가족, 사회, 커뮤니티 이런 자본의 연결이 중요하다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신의학에서는 워낙 정통적으로 증상 감소뿐 아니라 그 개인의 인격적 성숙도 목표로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가정, 사회의 지원, 변화, 서포트를 중요시 여기죠. 왜 그러면 이런 개념, 이거 왜 이렇게 관념적인 얘기나 하나 그러실지 모르지만 이것은 결국 우리가 회복을 하는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 중요하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개인뿐 아니라 사회적, 가족의 자본이란 말이 참 새로운데요. 그걸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고 동료 지원의 중요성 그리고 또 디지털까지 그리고 객관적인 것보다 역시 주관적인 만족이 늘어야 되겠죠. 지금까지는 개념에 대한 얘기를
최신 도약까지 했고요. 이제 그걸 어떻게 현실에 현장에서 어플라이 할 것인가에 하고 있는가에 대한 얘기를 세 분이 들려주시겠습니다. 모더레이터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공부 잘 하셨죠? 이제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됩니다. 이제 실제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너는 어떻게 하고가 있는데 그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첫 번째 연자는 이인숙 선생님이시고요. 인하대 간호학 박사시고 수원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을 맡으면서 진짜 현장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인숙입니다. 저는 사실 지금 앞에 굉장히 심오한 이론을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이론은 한 줄도 없습니다. 아주 속물적인 얘기를 할 계획입니다. 네, 제가 오늘 할 얘기는 국내 지역사회 중심 회복지원 정책 및 서비스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우선 회복지원이 진짜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지금 중독센터 지역사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중독의 문제는 알코올, 인터넷, 마약, 도박 이렇게 4가지를 주축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중독은요, 지금 이건 ICD-10 지금 현재 질병 기준이고 이게 ICD-11인데 아직 우리나라에는 사용되고 있지 않지만 보시면 중독의 질병은 신종 질병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특히 여기에는 습관과 충동의 문제로 패솔로직 갬블링이 들어 있었다면 지금 이제 행위 중독이라는 질병의 카테고리가 새로 구분되어서 갬블링과 게이밍 디소더가 들어가 있습니다. 앞으로 점점 더 많은 중독의 크기가 커져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심각한 실태를 보시게 되면 알코올은 뭐 엄청 많고요. 거기에 도박, 그다음에 마약, 그다음에 청소년 스마트폰 과의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특히 문제는 청소년이랑 청년층에서 더욱더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질병으로 넘어간다면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문제가 아니라 전인적인 장애를 초래하는 질병이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평생 동안 관리하는 회복의 개념이 들어가야 되고 단주나 단약이나 뭐 단도박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것을 제거하고 그 다음부터 회복의 단계로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결국 지역사회에서 저희가 회복을 도와주고 같이 함께 걸어나가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개인과 가족과 사회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면서 결국은 내가 물질이나 도박 뭐 이런 행위 중독으로 잃어버린 것들을 재건하는 과정을 도와주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회복을 중심에 놓고 이 8가지 요소가 반드시 우리가 잘 되어가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이런 것들이 지역사회에서 계속해서 회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개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회복을 도와주는 거에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법적인 근거와 지원 정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중독문제 관련법이 무척 많습니다. 이 4대 중독을 중심으로 우리 지금 복지부 중심으로 하는 거는 정신건강복지법 제15조의 3 그리고 재활시설은 16조 이렇게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는 4대 중독을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대 중독에 대한 부분이 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정말 제일 힘을 못 쓰고 있는 게 정신건강복지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있고요. 알코올은 지금까지 열심히 했지만 인터넷, 마약, 도박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마약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어떤 처벌 중심의 이런 시스템으로 갖춰져 있고 그리고 도박은 사회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으로 독립적으로 지금 관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지부 중심의 어떤 치료재활 서비스는 사실상 어려움이 많다라고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신건강복지법을 보시게 되면은요, 15조 3 그리고 16조 제 27조에 의해서 복지부가 주무관청이 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법을 통해서 정신건강 기본계획, 정신건강복지 기본계획이 5년에 한 번씩 그 시행 과제로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데 올해 25년도에 끝납니다. 여기 보시면 중독 및 디지털 기기 등 이용장애 대응 강화라는 과제로 저희가 올해 끝나는데 지금 그럼 과연 실행이 잘 되었을까요? 여기 보시면 알코올, 여기 알코올, 마약, 그다음에 디지털 기기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알코올에 여기 보시면
회복에 대한 카테고리를 보시게 되면 중독 서비스 전달 체계 개선, 광역센터 중독팀 신설,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확대,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재활 시설을 확대한다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요.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중독팀이 신설된 것 이외에는 인프라 확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실행 과제는 있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의 문제입니다. 마찬가지로 마약류도 복지부가 주관하는 것은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지원 확대 밖에 없습니다. 그 이외에 여기 재활시설, 마약 재활시설은 식약처가 주무관청으로 지금 되어 있어서 사실은 복지부 주관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기기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로 복지부가 주도가 되기보다는 과기정통부, 문체부 등등등, 그래서 결국에는 코워커의 역할밖에는 되지 않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신건강복지법에 의해 기반해서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의 설치 운영은 전국에 기초형이 54개소, 그리고 광역이 중독팀이 5개, 경기도 광역형 중독센터가 1개 개소되어서 총 60개소이고, 그리고 중독 재활시설은 17개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 거의 중독 재활시설은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중독문제 대상자 복지부 주관으로 하는 서비스 제공 형태를 보시게 되면 2015년에 0.71%에 불과하고 23년에는 더 줄어서 0.67%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중독의 크기에 비해서 1%도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회복을 지향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도박문제 관리에 관한 법률은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고, 이거는 몇만 분의 여기 도박 치유 부담금이 있는 것으로 지금 도박 문제 예방 치유센터는 운영이 되고 있고, 주무관청은 국무초이 소속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엄청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박 문제 예방 치유센터와 중독센터가 잘 협업되고 있다라는 느낌은 사실 들지 않습니다. 중독센터에서는 단기 개입을 해서 도박센터로 넘기고 이런 플랫폼 형태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도박센터보다 중독센터가 더 많은 중독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인프라가 작기 때문에 제대로 된 어떤 연계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전국의 중독관리 도박 문제 예방 치유센터 15곳에서 운영되고 있고, 그다음에 실적은 2017년 기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사실 저희가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잘 제가 파악을 못해서 이 정도로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여기 보시면 이게 향정 이건 물질 어쩌고저쩌고 해서 법에 걸리는 이런 문제인데, 여기에 보시면 기본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고 15조 3의 마약류 관리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서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 보호, 그다음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 사업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률에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마태를 설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여기에 주무관청은 식품의약품안정청이고, 여기에 치료재활은 이렇게 판별 검사 심의위원회 치료 보호 이런 절차를 거쳐서 사회재활로 함께 한걸음센터, 즉 마약재활센터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서 최근 3년간 마약의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17군데에 함께 한걸음센터가 설치되었습니다. 지금 설치된 지는 3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사실은 포괄적인 모든 사례관리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보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시행 규칙에 의해서 이렇게 과제명 85개, 기본계획 189개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것 같지만, 실제 우리가 피부에 느껴지는 이런 회복을 위한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피부에 와닿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회복자 선생님들 와 계실 텐데요. 회복자 선생님들이 이런 기본 과제들이 내가 서비스를 지금 받고 있나라고 생각하시면 사실 의아한 그런 고개의 갸웃거림이 느껴지지 않으실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법에 이렇게 계획이 된 게 실행이 되어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이런 실행 계획이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렇게 17개의 함께한 걸음 센터가 되어 있고 치료보호기관이 31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를 보시면 마약류 치료재활, 처벌 치료재활
요 카테고리 안에서 조건부 기소유예와 기소유예 대상자들에게 교육을 40시간에서 80시간 뭐 120까지 하는데 그 다음에 문제는 여기에서 여기로 평생 관리로 넘어오는 이 사회재활 서비스에 대한 부분은 회복을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분절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터넷 게임인데요. 뭐 이거는 뭐 국가정보기본법에 의해서 30조 6의 인터넷 중독 대응 센터를 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법령을 가지고 실행하고 있는데 저희하고 연계가 잘 안 되고 있는 게 이제 저희가 인프라가 너무 작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전국의 18개소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올해가 이제 2차 기본계획 마지막에 지금 3차 기본계획 수립하고 있거든요. 3차 기본계획 수립에서는 알코올, 마약, 도박 뭐 다 따로따로가 아니라 통합적인 어떤 중독의 문제를 하나로 묶어서 통합적인 서비스를 가지고 갈 수 있는 계획이 반드시 수립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선생님들께서 이 계획이 수립된 것이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 실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역사회 중심의 중독 문제 회복 지원의 필요성과 한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앞서 두 분께서 말씀하셨지만 결국 우리가 성공적인 회복은 단순한 중독 행동을 중단하는 게 아니라 전인적인 과정의 개념이고 평생 도와야 되는 개념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브라운이라는 분이 초기 회복 단계를 약 1년에 3년으로 봤습니다. 그 과정 안에 대상군에 따라서 1차 의료기관, 정신병원, 뭐 직업재활훈련 등등등 다양한 이런 서비스 인프라가 확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왜 지역사회 그러면 이런 게 필요한가에 대한 부분인데요. 우리는 지금 알코올 중독 중심이기 때문에요. 알코올 중독의 재발률은 퇴원한 환자 중에 70에서 80%가 재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별로 이렇게 오랫동안 단주를 유지하는 2년까지는 그런데요. 실제로 3년에서 5년 이상 단주를 유지하신 분들은 85에서 90%를 유지하고 6년 이상은 92%가 유지된다고 합니다. 이런 과정에 실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협회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단주 유지율이 2017년에 비해서 21년도에 매우 좀 높아진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단순하게 1년, 2년 단약하면 끝이지 단주하면 끝이지 이런 개념이 아니라 평생 회복을 같이 도와줄 수 있는 지역사회의 어떤 자산들을 잘 만들어주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계속해서 돈을 버리는 일을 하고 있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사회 한계입니다. 힘듭니다. 아주. 한계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낮은 등록률, 절대적인 부족, 그 다음에 특히 중독은요 자살 위험과 직결됩니다. 저희 센터에서 청소년들 마약 실태 조사했을 때 자해와 자살과의 중독의 연관성을 봤는데요. 실제 유의미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결국엔 중독과 자살을 함께 놓고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라는 부분인데 사실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의 상태입니다. 결국 이런 정말 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복지부 중심의 중독 거버넌스가 구축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복지부를 중축으로 그냥 단편적인 것들이 아니라 여기 이제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셨는데 이런 것들이 더 많이 확대되어서 그냥 국립정신건강센터의 행사가 아니라 전국의 헤드쿼터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으로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걸 주축으로 이 지자체의 중심에 다양한 기관들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이거 이제 2021년도에 복지부의 연구인데요. 이때만 해도 20만 인구 이상의 96개소를 더 신설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연구는 굉장히 많이 합니다. 매번 뭐 기본계획이 수립될 때마다 R&D 사업 되게 많이 하는데 제발 연구를 하면 이게 실행될 수 있도록 제발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되었을 때 비용 효과가 8천억을 사회 경제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라는 연구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이렇게 뭐 법도 문제고 뭐도 문제고 제가 지금까지 다 설명드렸기 때문에 이런 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실제 미국에서는 카라라는 그 중독 회복 지원법의 포괄적인 것들을 법을 만들어서 근거 기반 치료에 대한 접근을 강화시키고 처벌보다는 치료를 중심으로 가는 이런 법이 있고요. 기본법이 있고, 그리고 이 호주에서도 보건부를 중심으로 이 내셔널 프레임워크 포 알코올, 타바코 앤 아드럭 트리트먼트에 대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형별 중심에서 공공보건 중심으로 전환했고, 그리고 유통, 소지, 제조는 아주 강력한 범죄를 처벌하고 있고, 강제치료 도입도 제한적이고 통합 서비스를 굉장히 중시하는 이런 연계 시스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리핀도 마찬가지로 국가의 Comprehensive Dangerous Drugs Act라는 법을 근거로 실제로 정부 운영 또는 허가받은 민간 재활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자는 자발적 참여나 조건부 법안 명령대에 따라서 치료 재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소지 판매, 유통 이런 것들 아주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여기에는 이런 위원회를 설치해서 총괄할 수 있는 기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한재아 의원을 중심으로 중독치료 회복 지원법을 지금 제정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3차 기본계획 안에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이해국 교수님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게 좀 이렇게 막 환한 빛이 잘 보이진 않습니다. 어두운 빛이 계속 비치고 있거든요. 제발 환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뭔가 하면 또 마치고 마침표만 계속 찍는 이런 느낌이라고 할까요? 제발 이번에는 이게 그냥 없어지는 사장되는 법이 아니라 꼭 제정될 수 있는 법으로 발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계속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단절했다 또 하고 단절했다 또 하고 하는데 이번에 꼭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결국엔 마무리를 하자면 우리가 이게 장기적인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 질병이고, 그리고 이건 정부의 공공정책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이걸 위해서는 저는 법이 꼭 제도화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국가 전문가 당사자 가족들이 잘 연대해서 함께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근거법과 제도 개선에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답답합니다. 예. 상당히 공격적인 강의 감사합니다. 원래 내가 아는 이인숙 선생님이 저렇게 공격적인 분이 아니세요. 오늘 막 안 된다 그러고 뭐 안 된다 계속 공격적이잖아. 힘들다는 뜻이에요. 뭔가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뜻이죠. 근데 한 가지 희망이 있습니다. 오늘 제일 앞에 보건복지부의 정신건강정책 국장님이 나와 계십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정부의 국장은 엄청나게 높은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직접 나와서 지금 받아 적고 있어요. 적기만 하지 마시고 일어서서 한번 인사하시죠. 우리 국장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뒤에 두 분 또 만만치 않은 연재를 가지고 두 분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론도 배웠고 현상도 들었으니 제일 중요한 두 분인데, 사실은 중독의 치료에 있어서 중독자들은 치료자 말을 잘 안 듣습니다. 경험해 보셨잖아. 선생님 마약 해봤어요? 그럼 뭐라 그럴 거요? 그런데 이제 그때 딱 등장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 나 여기 있다. 그리고 등장하시는 분이 오늘 나오시는데요. 한창길 선생님 나와 계시네요. 인천 참사랑병원에서 상담사로 근무하셨고요. 지금 서울시 마약류 중독재활 자문위원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강의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회복 강사시죠. 그러니까 실제로 본인의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 분입니다. 큰 박수로 맞춰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뭐 강사 한창길 이렇게 써 있죠. 근데 전 제 소개를 할 때는 항상 그냥 중독자 한창길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좀 창피한 얘기가 아니요. 지금은 뭐 제가 회복을 잘 해가고 있으니까요. 제 과거를 잠깐 말씀드리면 한 30년 사이에 한 15년 정도 약물 중독의 삶을 살았었습니다. 근데 15년 동안의 약물 중독의 삶에서 전 단 한 번도 제가 중독자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앞에서 이제 계속 언급을 해주셨지만 저는 이제 항상 생각했을 때 조절망상 속에서 살았어요. 뭐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지. 그러니까 어떤 약물을 사용했는지 뭐 들으시면 좀 깜짝 놀라실 수도 있는데 뭐 술 빼곤 다 했습니다. 뭐 본드, 가스, 노미널, 대마초, 나중에 필로폰까지, 그리고 필로폰은 10년 넘게 사용을 하면서 결국에 제가 멈출 수 있었던 건
잡혀서.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얘기는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잡힐 때까지 한다. 아니면 죽을 때까지 한다. 그나마 잡히면 다행이라는 거죠. 왜? 들어가서 사니까, 살 수 있으니까. 근데 결국에는 약물을 계속 사용하면 뭐 알코올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떤 약물이든 결국엔 죽음에 이른다. 저도 그걸 깨달았고요. 저 또한 약물 사용을 하면서 자살 시도를 하고 운 좋게 살아서 지금 이렇게 서 있다는 것 자체가 참 꿈만 같고요. 제가 이렇게 회복을 잘 해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단 한 번도 저는 수감 생활을 할 때까지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근데 좀 전에 말씀해 주셨듯이 저는 저보다 먼저 앞서 회복하신 분을 만나면서 아, 내가 중독자구나를 인정을 하면서 단약과 회복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이 조절망상 속에서 벗어나서 본인이 중독자라고 인정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저는 회복의 첫걸음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출소를 해서 마태본부를 찾아가서 그래서 제가 만든 PPT는 이렇게 2개를 다 집어넣었습니다. 어려워하지 마세요. 제 강의에는 영어가 딱 요거 나옵니다. 날코직 어나니머스. 그냥 저도 외웠습니다. 그냥 저는 저 NA 모임, 알코올은 이제 AA 모임이 있죠. 알코올릭스 어나니머스에서 거기서 이제 단주를 쭉 해가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NA를 계속 꾸준히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정말 도움을 많이 받고 이렇게 회복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서 출소한 지 지금 6년 한 10개월 정도 되는데요. 지금까지 계속 단약을 유지를 할 수 있었던 것도 NA 모임 그리고 저는 회복 자원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 주위에서 너무너무 도와주신 분들이 많아서 제가 회복했다,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정말 주위에 도움을 많이 받아서 그래서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정말 중독자들이 회복에 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는 좀 역할을 해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끊고 싶다 의지 다지지만 마약 중독자의 치료 어려움 이 말씀을 누가 하셨냐면 이분이 하셨습니다. 이분을 교도소에서 제가 처음 만납니다. 그래서 이분이 25년 동안 마약을 했는데 20년째 단약을 한다는 처음 얘기를 듣고 안 믿었어요. 왜 그러냐면 저도 정말 그만두려고 수없이 많은 노력을 해봤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약도 버려보고 상선도 끊어보고 이사도 가보고 근데 3일을 못 견디더라고요. 금단 증상 때문에. 그래서 계속 반복되는 약물 사용을 하다 결국엔 잡혀서 들어갔는데 이분이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인가? 그리고 이분 강의가 끝날 때까지 쭉 들어보니까 제 마음속에서는 정말 뜨거운 게 올라오더라고요. 안 할 수 있는 거네. 내가 방법을 몰랐네. 그래서 이분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출소하자마자 딱 3일 만에 여기를 찾아갑니다. 근데 안타깝게 제가 그동안 3일이라는 기록을 갖고 있었거든요. 출소하자마자 바로 찾아온 친구들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10월 1일 날 깨졌습니다. 제 강의를 듣고 교도소에서 하루 만에 찾아왔어요. 출소하고 그 다음날. 그래서 요새 이제 제가 강의를 할 때는 그 친구 사례를 좀 많이 듣는데 아무튼 이분을 만나고 정말 제가 할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을 갖고 마태본부를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중독자들에게 항상 똑같은 얘기하거든요. 자꾸 우리가 헷갈리는 게 도움받는 거하고 신세지는 거다. 창피하니까 얘기를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도움받으라고 항상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들도 도움받으라고 자꾸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그랬거든요. 마태본부를 찾아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3층 사무실까지 올라가는데 무려 30분이 넘게 걸리더라고요. 창피한 거예요. 담배를 피면서도 못 올라가고 그랬는데 용기 내서 올라가서 도움의 손길을 뻗었고 그때부터 저는 단약을 시작하고 1년, 2년이 지나고 나니까 저에게 이제 회복 지원과 양성 과정을 거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그걸 거치고 나서 21년 5월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기소유예, 수강명령 또 교정본부 교도소를 다니면서 강의를 쭉 하고 있습니다. 물론 상담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느꼈을 때 제가 단약을 이렇게 잘 해올 수 있었던 거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해왔나를 곰곰이 되돌아봤더니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단약이라고 저는 이제 비유를 하면 큰 지붕이 있다면 기둥이 있어야지 받쳐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 만약에 기둥이 4개가 없다면 무너지겠죠. 그래서 약물 중독 치료 저는 지금도 인천 참사랑병원에서 진료를 받습니다. 저번 주 금요일도 가서 천 원장님을 만나서 진료를 받고 나왔어요. 왜? 결론은 하나. 그냥 나는 중독자니까. 인정하는 게 가장 우선이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대상자들이 보면 거의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요. 제일 많이 하는 얘기.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는데요.
뭐 클럽 가서 하고 나는 또 내 학교도 가고 직장도 나가고 전 중독자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조절망상 속에서 계속 약물을 사용을 하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전 제 강의에 포커스는 거의 중독에 좀 포커스를 많이 맞춰요. 그래서 너네들을 중독자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중독자라고 인정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야 가장 중요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게 보인다. 내가 중독자면 클럽에 안 가거든요. 약물하는 사람 안 만나거든요. 이게 시작이거든요. 근데 그런 걸 자꾸 부인하고 부정하다 보니까 만나고 가고 그러다 보니까 또 재발하고 뭐 안타까운 얘기지만 오늘 참 2통의 전화를 지금 또 오면서 받았는데요. 한 분은 지금 약을 해서 약에 취해 있는 상태에서 전화가 왔고요. 또 한 분은 어제 출소했는데 오늘 전화가 왔습니다. 남부교도소에서 강의를 했는데 저번 주에 어제 출소했는데 저한테 또 전화가 와서 제가 끝나고 통화해서 또 다시 연계를 할 겁니다. 마태가 됐든 병원이 됐든 연결해서 이 친구도 잘 회복해 갈 수 있든.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6년이 넘도록 단 한 번도 진료를 빠져본 적이 없습니다. 왜? 전 중독자니까. 그리고 그 다음이 중독 재활센터를 찾아갔습니다. 뭐 통합관리지원센터도 있고 있지만 저는 일단은 박영덕 센터장님이 강의를 하셨고 그때 당시에 그래서 중독재활센터 한국마약대체운동본부 중독재활센터를 찾아가서 거기 있는 모든 프로그램을 다 듣습니다. 그러니까 들으면서 이제 역동이 일어나더라고요. 나도 안 할 수 있겠다라는 마음. 다른 친구들을 보니까 정말 안 해 가는 친구들을 보면서 저보다 먼저 단약을 해 가시는 분들을 보면 나도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반신반의하면서도 쫓아가고 또 저보다 못하는 친구들을 보면 재발하는 친구들을 보면 난 저렇게 재발하지 말아야지 또 다짐을 하고 이런 걸 갖다 계속 쌓아가니까 좀 더 단단해지는 그런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독재활센터를 찾아갔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꾸준하게 NA 모임을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전 이 세 가지를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땐 똑같은 얘기합니다. 이건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네, 죽을 때까지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중독자들이 모르겠습니다. 제 느낌엔 그래요. 저도 그랬지만 가장 우리들이 많이 생각하고 있는 건 뭐냐면 교만이거든요. 1년 정도, 2년 정도 단약 잘하고 나면 나 이 정도 했는데 뭐 안 나가도 괜찮고 치료 안 받아도 괜찮고 그냥 나 혼자 할 수 있는데 그러다 결국엔 다 재발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심지어 뭐 20년 만에 재발한 분도 봤고요. 뭐 1년 안에 재발하는 친구들은 뭐 부지기 쓰고 3년 만에, 8년 만에, 심지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20년 만에. 그래서 그런 분들을 이렇게 지켜보면 관리를 안 하신다는 거죠. 질병이라고 인정을 하고 내가 해야 될 것들. 저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저는 관리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쭉 해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죠. 가족, 친구, 지역사회 이런 지원, 응원하고 지지해 주는 거. 이런 것들이 받침이 돼야지만 단약과 회복을 쭉 이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골든타임은 언제냐면 어떻게 보면 교도소에서 출소하는 친구들이 가장 골든타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막 수감생활 시작하는 친구들. 그래서 전 마약 교육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도 마약 교육을 받고 이렇게 회복을 해가고 저는 회복자라고 많은 분들이 이제 회복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저는 회복자라고 말씀 절대 안 드려요. 저는 그냥 회복을 해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왜냐? 저도 재발할 수 있거든요. 만약에 제 앞에 필로폰이 있다. 과연 제가 안 할까요? 위원장님. 제 앞에 만약에 필로폰이 있습니다. 제가 과연 안 할까요? 전 합니다. 네. 왜요? 얘가 내 몸에 들어가면 어떤 느낌인지 너무 잘 알잖아요. 경험자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상황을 안 만드는 것뿐이에요. 저는 그래서 죽을 때까지 관리를 해야 된다고. 이건 누구나 약물을 경험한 사람이든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AA 워크숍 같은 데도 막 쫓아가고 그러거든요. 거기서 제일 좋은 말을 들었던 게 뭐냐면요. 단약과 회복, 그러니까 단주와 회복은 혼자 하면 힘이 들고 함께 하면 힘이 된다. 뭉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혼자 해갈 수 있다라는 이기적인 생각 때문에 또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도움 받아야 된다라고 많이 설명을 좀 해주시는 게 여러분들의 선생님들의 역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병식의 인정, 나 중독자다. 그래서 중독의 정의를 딱 보니까 너무 명확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술이나 마약 따위를 지나치게 복용한 결과 그것 없이 견디지 못하는 병적 상태. 다 아시겠지만 네. 의학적으로는 해로운 결과에도 불구하고 강박적으로 찾고 사용하는 특징을 지닌 만성적이고 재발하는 뇌의 질병이다. 인정하면은 그다음부터는
치료 받아야죠. 그래서 저는 모든 대상자들한테 제가 강의할 때는 꼭 병원을 안내를 하고 원하는 대상자들은 제가 연계를 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정말 잘 치료받고 회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약물 중독자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육체적 정신적 건강 회복이 돼야지만 이제 한 발 한 발 나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재활센터에서의 단약 프로그램 참여.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물론 저도 지금 마태에서 단약 프로그램을 제가 진행을 하고 있지만요. 이런 프로그램 참여와 함께 지속적인 동기부여. 왜 내가 약을 하지 말아야 될지. 동기가 없어요. 이제 막 약을 시작한 친구들이 약을 그만두라고 그러면 절대 그만두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많이 붙이는 게 저희가 뭐예요? 가족을 가장 많이 붙이거든요. 너 이러다가 교도소 가면 엄마 아빠가 얼마나 힘들어할까 이런 얘기들을 해주면서. 근데 궁극적으로 단약을 하지 말아야 될 얘기는 저도 한 3년 지나니까 딱 가슴에 오더라고요. 처음엔 저도 제 단약 동기가 아들이었는데 내가 계속 교도소로 왔다 갔다 하면 아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지 이런 걱정 그랬는데 결론적으로 3년이 지나니까 딱 들어오는 건 나를 위해서 안 해야 되겠더라고요. 내가 나를 아끼고 사랑하지 않는데 과연 누가 나를 아껴줄까 이런 생각이 들어오니까 더 단단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전 이 얘기도 대상자들한테 항상 해줍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동기부여. 왜 내가 약을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많이 만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단약에 대한 신념과 성장. 너가 단약을 저는 대상자들한테 얘기할 때 그럽니다. 지금보다 3년 이상 단약을 했는데 지금보다 안 좋아지면 저 찾아와서 죽이세요. 네. 제 경험으로 의하면 3년 이상 단약한 친구들을 보면요, 주위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나마 3년 이상 이렇게 지속적으로 단약을 꾸준하게 해간 친구들을 보면 다 잘 돼 있어요. 다. 그래서 저는 항상 똑같은 얘기를 해요. 1년, 2년 안 해도 다 넘어지더라고요.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가장 힘든 게 100일, 6개월, 1년 이렇게 얘기를. 저도 이제 그 과정을 거쳐왔지만 상당히 힘듭니다. 근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또 재발을 해요. 근데 어느 정도 3년 정도 지나면 아까도 이제 말씀을 해주셨지만 딱 안정권에 조금 이렇게 들어오지 않나라는 생각. 그러면 지속적으로 또 계속 해가는 그런 경우들을 좀 많이 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NA 모임은 뭐 멤버들과의 연대와 유대, 어디 가서 얘기 못하는 얘기들 여기 와서 경험담을 통해서 재발한 친구들도 나와서 사실 다 얘기를 하고, 그럼 저런 상황에서 재발하는구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심해야죠. 이런 것들을 쌓아가고 또 저보다 또 회복을 많이 해가시는 분들 얘기를 들으면서 또 고위험 상황에서는 또 저렇게 대처할 수 있구나 배워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당산 NA 저는 이제 꾸준하게 이제 봉사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제가 놀랬던 게 저희는 이제 좀 이렇게 외국에서도 이렇게 관광으로 오셨다가 모임을 참여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을 보는데 이렇게 한 분이 이스라엘 분인데요, 42년을 단약을 하셨대. 처음 봤어요. 와, 막 전부 다 이러고 있는데 막 신보듯이 이러고 다 쳐다보고 있는 거죠. 완전히 신이죠, 신. 근데 그분 말씀하시는데 그냥 다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단약을 하셨어요? 이제 저희 멤버가 한 명이 딱 물어보니까 딱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NA 슬로건. 알코올에도 있습니다. 내일이면 마시리. 그죠? 알코올은. 내일이면 마시리. 오늘 안 마시겠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저희 NA에서는 오늘 하루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하루만 잘 참자. 그럼 그 다음날 되면 또 오늘 하루만. 이게 쌓여서 42년이 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뭉클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겸손해지는 마음을 갖게 되고 나도 열심히 단약을 이어가야겠다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경험담을 통한 재발과 경각심과의 각성 이런 것들, 그다음에 회복에 대한 자신감, 그렇죠. 이 사람들도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나도 해갈 수 있어 이런 자신감, 그런 걸로 해서 쭉 단약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 친구, 그러니까 애정 사랑으로 단약의 의지를 확립해야 되고 믿음을 통한 약물에 대한 갈망, 가족의 역할도 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의심해요. 엄마 나 잠깐 나갔다 올게. 그럼 막 내보내주기 싫은 거예요. 나가면 약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갔다 오면 어떻게 막 팔거다 막 그러고 너 했지. 그러니까 본인은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해가는데 가족이 의심하고 막 그러니까 다시 또 재발한 친구들도 봤고요. 근데 그 친구들한테는 전 되려 뭐라고 합니다. 너가 약을 몇 년 했는데 5년 했으면 최소한 2년 6개월은 안 해야지 가족이 믿어줄 거 아니야. 근데 가족분들에게는 또 따로 가서 따르게 얘기하죠. 믿어주세요. 의심하지 마시고 부모님이 하실 수 있는 건 없다고. 만약에 재발한 걸 봤어도 병원이나 전문가에게 맡기시라고 항상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책임감과 자신감이 이제 계속 단약을 해가다 보면 이제 본인이 뭔가를 하고 또 해갈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갈망이 오면 이제 약물 치료, 그 다음에 중독재활센터를 찾거나 가족 친구의 그리고 NA 모임 이런 것들이
순환적으로 계속 돼야지만 갈망을 이겨낼 수 있고 약물. 저는 지금은 갈망이 거의 없습니다. 뭐 없는데 간혹 보면 이렇게 갈망이 심한 친구들을 보면요. 뭐 제가 옛날 생각을 하면 그냥 갈망이 오면 바로 약을 바로바로 했었거든요. 저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차단해 주는 게 이런 역할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5분 남았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5분을 더 주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중요한 건 회복 역량이라는 거죠. 내가 얼마만큼 회복할 수 있는 자원들을 많이 만들어가고 내가 해갈 수 있는 힘이 있냐.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는 해야 될 걸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따가 이제 사례 관리에서 하나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해가다 보면 이제 꿈과 목표가 생긴다라는 거죠. 제가 약물할 때는요, 꿈이 없었어요. 그냥 항상 생각했던 게 정말 해야 될 거를 안 해놓고 무슨 마약한 게 대수라고 뭐 이렇게 살다 죽어도 그만이지. 제가 제 자신을 평가절하하고 그냥 아무 낙이 없이 삶을 살았다면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내년에 지금 대학원을 또 가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네. 정말로 큰 변화죠. 그래서 다른 단약하고 회복하는 친구들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길을 우리가 또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사회 역할은 인식의 변화. 이걸 이제 잠깐 얘기하면 중독자라고 자꾸 낙인을 찍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자꾸 밖으로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환자다, 너네들은 질병을 갖고 있고 치료하고 재활할 수 있다라는 인식을 우리가 좀 많이 시켜주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동 경계심. 약물이 너무 많이 퍼져 있잖아요. 지금 누구나 마음 먹으면 텔레그램으로 1시간 안에 다 약을 구할 수 있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경계하는 게 중요하고 예방하고, 그리고 아까 이제 너무 앞에서들 다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더 이상 설명을 드릴 게 없습니다. 증설과 확충 뭘 얘기하시는지 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건 저도 이제 회복을 해가는 한 사람이지만 이렇게 회복해간 사람들이 이제 회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또 저희가 얘기할 때 또 대상자들이 또 얘기를 많이 들어주거든요. 그래서 회복 지원가들을 많이 양성을 해서 좀 선순환을 시키는 게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2명의 사례를 잠깐 말씀드리면요. 중독자 이 친구는 지금 나이가 51살입니다. 51세인데 28년을 마약을 사용하고 7번을 수감 생활을 했어요. 이 친구도 이제 NA 멤버인데 현재는 5년차 단약을 하고 있습니다. 전 처음에 안 될 줄 알았어요. 이 친구를 21년 5월에 이제 출소를 하는데 그때 3월달에 처음 만났을 때 인천구치소 제가 면회를 갔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했던 얘기가 자기는 나와서 정말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안 믿었죠. 7번이나 갔다 온 친구인데 그래 나와서 열심히 같이 해야지. 딱 응원 정도. 근데 이 친구가 딱 해야 될 걸 하더라고요. 나와서 단 하루도 안 쉬고 인천에서 당산동까지 1시간 넘는 거리를 매일 오더라고요. 1년을 넘게. 그래서 제가 하루는 물어봤어요. 너 도대체 뭐 여기 온다고 뭐 주는 것도 아닌데 뭘 여기를 이렇게 매일 와 그랬더니 그냥 답을 얘기하더라고요. 전 동생이지만 존경해요. 저도 아직 저렇게까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쉽게 얘기해서 뭐 강의가 있을 때나 상담이 있을 때나 프로그램이 있을 때 이럴 때나 갔는데 이 친구 매일 오잖아요. 딱 물어봤더니 답을 뭐라고 그러냐면 형님 전 여기 안 오면 재발합니다. 왜? 인천을 나가면 28년을 약을 하고 약을 팔았던 곳이기 때문에 다 만나는 거예요. 약물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그곳을 피해서 매일 당산을 옵니다. 지금도 전화하면 아마 당산에 있을 겁니다. 4년을 넘게 5년을 넘게 매일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만 하면 저는 이 친구를 강의할 때 항상 얘기를 해줘요. 다른 친구들한테 이런 친구가 있다. 너네들도 이렇게 하면.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는 할 수 없어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포기하니까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는 포기가 빨라요. 중독자들은. 안 돼. 딱 그게 머릿속에 있으니까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친구들을 사례를 들어주면서 얘기를 하면 정말 애들이 잘 따라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중독자 파파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프로그램을 듣고 수감 생활을 하면서 약물을 안 하다 들어가고 지금 나와서 또 병원에 지금 또 입원해 있는 친구. 그래서 주위에는 또 이렇게 회복을 잘 해갈 수 있는 친구들도 있다라는 걸 선생님들이 좀 봐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는 게 선생님들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생한 이야기 감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중독 회복의 최고의 단계가 바로 회복 상담가라고 생각합니다.
작지만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 수 있다는 자기 가치에 대한 이야기, 그게 회복의 중요한 동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한 선생님 강연에 대한 박수는 우리가 쳤잖아요. 한 번 더 박수를 드려야 하는데요. 마약이 있으면 나는 할 것 같다 그러셨잖아요. 그런 두려움이 있기에 한 선생님이 여기 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직 완전히 회복하신 건 아니지만 회복의 중도에 있는 회복 중도자 한 선생님께 큰 박수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연재 우리 준비하고 계신데요. 오선하 선생님이신데 사실 저는 이분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분이 흘리셨던 눈물은 제가 알 것 같습니다. 연수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아는 가족 대표이신 오선하 대표께서 가족 이야기를 해주실 것 같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PPT 준비도 못했고 아시다시피 너무 부족한 사람이 이런 큰 자리에 서는 것 자체가 지금 너무 두렵고 떨려가지고 어떻게 읽을까 싶은데 좀 부족하더라도 이해하시면서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인천 연수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내에 연수 알라는 대표를 맡고 있는 오선아입니다. 제가 이렇게 중요하고 훌륭하신 분들 앞에서 발표를 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센터장님께서 중독자 회복 가족으로서 경험 사례 발표를 부탁받고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이토록 크고 중요한 자리에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발표를 할 수 있을까 밤잠을 설쳤지만 그동안 센터와 선생님들께 받은 도움이 너무나 크기에 조금이나마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 용기를 냈습니다. 간단하게 알란을 소개드리면 알코올 중독자 가족들이 주 1회 모여서 경험과 나눔을 하며 회복해가는 모임입니다. 세계적으로 많은 모임이 연계하고 있고 우리나라만도 50군데가 넘는 가족 자조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중에 한 군데 대표를 맡고 있고요. 저는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고 아버지의 술 문제로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가난한 살림과 힘든 엄마를 돕기 위해 학업도 포기한 채 어린 나이에 사회생활을 하면서 내 삶이 아닌 오로지 가족을 위해 살아야만 했습니다. 결혼 정년기가 되어 작은 엄마 소개로 남편을 만나게 되었고 술 문제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교제 기간도 오래 가졌습니다. 내 인생을 맡겨도 된다는 믿음과 아버지 같은 중독자는 아니겠구나 싶어 결혼을 했습니다. 나의 생각은 착각에 불과했으며 얼마 안 가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술 문제로 아이들과 나는 두려움과 고통의 삶의 연속이었으며 술만 취하면 폭언을 일삼았고 경제적인 무능으로 그 몫은 제가 다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가정과 아이들을 지켜야 한다는 일념으로 이를 악물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아이들이 초등학생 때일 즈음 남편의 술 문제로 지칠 대로 지친 나는 삶의 의미를 잃어버렸으며 극단의 생각으로 아이들의 엄마라는 끝마저 놓아버리라는 마음으로 자고 있는 아이들을 보는 순간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두고 나쁜 마음을 먹을 용기가 나질 않았습니다. 죄책감과 서러움에 성무상을 끌어안고 울며 성모님, 저에게는 왜 나날이 고통뿐인가요? 이 고통 거두어 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정말 피눈물 나는 기도였습니다. 이렇게 얼마를 울었을까 속이 후련해옴을 느끼며 마음 밑바닥에서 아이들을 지켜야 한다는 생명 같은 게 꿈틀거렸으며 나는 오뚜기같이 다시 일어나 제 삶은 연장되었습니다. 남편의 술 문제로 고쳐보겠다고
싸움과 이혼 협박도 해봤고 3년 별거도 해봤으나 그때마다 달라진 건 잠시뿐 술을 입에 대는 순간 똑같은 원점이었습니다. 어느 날 신앙의 게시판에서 알코올 중독자 알라는 가족 모임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지인의 소개로 연수구 중독센터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센터 선생님들과 알라는 멤버들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갈 희망을 찾았습니다. 그 무렵 아이들이 대학생, 고등학생 때쯤 술 취한 남편과 싸움은 빈번했고 아이들이 학업에 열중해야 할 시기에 저희 가정은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하루는 고2 아들이 엄마한테 할 얘기가 있다며 밖에서 만나자는 요청에 딸과 저는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한참 동안 말이 없던 아들이 고개를 떨구며 하는 말이 엄마, 아빠랑 이혼하면 안 돼. 라는 질문을 받는 순간 제 진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늘 마음속에 이혼이라는 단어를 품고 살았던 제가 아들의 입을 통해 들으니 가슴이 먹먹해옴을 느끼며 한참을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순간 아이들과 저의 눈은 눈물이 맺혔고 아빠를 버려야 한다는 죄책감을 보았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엄마는 절대로 이혼하지 않을 것과 더 노력해서 우리 부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 너희들에게 꼭 보여주고 싶은 게 엄마 소망이라고 말하는 순간 아들이 참았던 감정을 눈물로 표현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제 삶의 1순위 자리를 알라남 모임과 연수구 중독센터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알코올 문제가 생길 때마다 센터 선생님들의 도움으로 극복해 나갔습니다. 센터를 알기 전에는 알코올 중독이 병이라는 생각을 못하고 중독자가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끊임없이 남편을 원망하고 미워했습니다. 남편의 신뢰는 바닥이었고요. 이제는 배우고 듣고 나누며 나는 알코올에 무력하며 집착할수록 내 생활을 처리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저도 알코올의 영향을 받아 공동의존자로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 가정에 한 사람만 건강해도 가족 모두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다고 센터장님께서 가르쳐 주셨듯이 제가 회복되어 가니 어느 날 남편이 단주를 해보겠다며 알코올 중독병원에 상담을 받고 한 갈망제 약을 도움받으며 몇 년째 단주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간중간 한 번씩은 넘어지긴 하지만 그럴 때마다 빨리 이겨내며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남편에게 응원과 감사로 제 마음도 전하고요. 지금은 저희 부부 관계도 많이 회복되어 가며 과거의 습성 때문에 싸우곤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 건강하게 화해하는 법도 배워가고 있습니다. 제 삶을 돌아보니 오뚜기 같은 삶을 살아왔습니다. 고통과 역경 앞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건 센터의 도움과 사랑하는 가족이 옆에 있었기에 가능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먼 훗날 나는 당신의 동반자로 잘 살았노라고 나는 너희들 엄마로 부끄럽지 않게 잘 살았노라고 사랑이 빛나는 가정이며 가족이길 지금도 소망해 봅니다. 위기라는 한자에는 두 가지 뜻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위기를 뜻하고 두 번째는 기회를 뜻한다고요. 앞으로 저에게 위기가 오면 기회로 바꿀 수 있는 힘이 저에게 생겼기에 어떠한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가족 치유 모임 시간에 교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인생은 후반부에 살 가치가 있다는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오늘 하루도 감사히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센터에서 저희가 알라는 가족 모임이 어떻게 도움을 받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라난을 통해 저의
알라논을 통해 마음의 힘을 얻었다면 중독센터에서는 구체적인 방법을 배웠습니다. 어떻게 남편과 대화할지, 어떻게 나를 지킬지 실제로 쓸 수 있는 방법들이요. 센터에서 도움 받은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저희 센터에서는 저희를 위해서 가족 치유 모임이 있습니다. 매월 2회 센터장님의 주관으로 2시간씩 저희 가족들의 어려움을 들어주시고 어떤 문제가 생길 때면 현명하고 지혜롭게 풀어나갈 수 있는 많은 가르침을 주십니다. 둘째, 숲체험이 있습니다. 매년 회복자 선생님들과 알라논 멤버들이 함께 1박 2일 숲체험을 떠납니다. 저는 가정의 경제를 책임지고 늘 쫓기는 생활 속에서 여유 한번 누리지 못하고 바쁘게 살아가는데 숲체험은 저에게 쉼을 선물해 줍니다. 셋째, 사이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알코올 중독의 영향을 받고 성장하면서 내 안에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상처가 많았고 낮은 자존감, 불안, 두려움, 부정적 사고가 많다는 것을 사이코 드라마를 통해서 치유받을 수 있었습니다. 살아오면서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희망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넷째, 내 안에 별 찾아주기. 코로나 때 가족 치유 모임을 만나서 할 수 없기에 각자의 집에서 온라인으로 8주간 매주 소주제를 정해서 쓰고 나누며 내 안에 별이 빛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 제 안에 이렇게나 빛나는 별들이 많이 있다는 걸 알고 난생 처음 나의 존재 가치를 알았으며 나를 찾는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섯째, 절주학교가 있었습니다. 남편의 음주 문제를 돕고 싶은 간절한 심정으로 남편을 설득해 절주학교 프로그램에 우리 부부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 결국 남편은 중도하차하고 저만 수료를 했습니다. 수업 중에 회복자 선생님들의 회복 모임에 참관할 시간이 있었는데 회복자 선생님들의 경험담을 듣고 제 마음이 저려움을 느꼈습니다. 온전한 가정과 가족이 곁에 있을 때는 술로 지켜내지 못했지만 이제는 회복되어 가장으로 책임을 다할 수 있는데 지금은 가족도 다 떠나버렸다는 회복자 선생님의 경험담을 듣고 마음의 뜨거움과 눈시울이 젖어옴을 느꼈습니다. 그때 내 남편이 이 자리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아쉬움과 알코올 중독자의 아픈 가정사를 다시 한번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밖에도 선생님들과 1대1 상담, 성장 키워드 여러 가지 1년 중에 많은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저희는 많은 도움을 받으며 회복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독자의 가족으로서 바람이 있다면 저는 알라논과 센터에서 이렇게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센터를 몰랐다면 어땠을까요? 아직도 센터를 모르는 가족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우리 사회에 이런 것들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알라논은 알코올 중독 가족들의 회복 모임이고 모임에 나오면서 많은 가족들이 도움을 받습니다. 안타깝게도 아직도 알라논 모임이 있다는 것도 모르는 채 숲의 늪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이 어려운 가정들을 구하려면 국가기관에서 많은 홍보가 있었으면 합니다. 둘째, 알라논 모임은 외부의 기부금을 받지 않으며 알라논 본부를 중심으로 스스로 자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혹 모임 장소 때문에 힘들 때가 있습니다. 모임을 하고 있는 곳에 사정이 생겨 비워달라는 통보를 받을 때면 모임이 흐려질 우려 때문에 걱정이 될 때가 있으며 이럴 때 도움을 청할 곳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연수구 중독센터 알라논 모임은 축복받은 모임입니다.
자조 모임 외에 센터와 연결되어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선생님들의 도움으로 탄탄한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으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더 많이 생겨서 전국에 많은 모임들이 가능하다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 연결되어 저희 모임처럼 도움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중독자 가정에 한 사람만 건강해도 온 가족이 치유될 수 있다는 확률이 높다지요. 이 기회를 통해 아픈 가정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부족하지만 저희 회복을 이렇게 글로나마 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 삶은 살아온 건 전쟁 같았지만 앞으로 소풍 같은 인생을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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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대표님, 요 앞에 한번 서보실래요? 요 앞에 한번 나와서 서보세요. 예, 이제 오 대표님으로서의 강의는 끝났기 때문에 저는 그냥 어머니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어머니 환하게 한번 웃어 보실래요? 안원에 나가면 남편이 중독자로도 저렇게 표정이 밝아집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된다. 그게 회복의 힘이라는 걸 이해하셨습니다. 오늘 자기 이야기를 솔직하게 참 힘든 이야기잖아요. 해주면서 강인한 아내로서 또 엄마로서 여성으로서 살아온 오 대표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홀로 선 자만이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 자기 자신에게도 좀 더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큰 박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5분의 발표가 다 끝났습니다. 저희가 토론을 한 10분 정도, 5분에 10분 정도 할 시간이 있는데 아마 지금 여러 가지 생각과 감정이 드실 겁니다. 예, 마지막 두 발표는 저도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어떤 발표보다도 생생한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 이제 Q&A 플로어에서 질문이 있으시거나 코멘트 하실 얘기가 있으시면 자유롭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세요. 마이크가 있나요? 마이크는 알아서 드릴 겁니다. 예. 그리고 간단히 어떤 분이신지 소개해 주시고 질문이나 코멘트 해 주십시오. 혹시 여기 인천 연수에 중독관리통합센터에서 나오신 분 계십니까? 지금 우리 연수 알란 너무나 잘하신 것 같아서 좀 얘기를 듣고 싶었어요. 한 말씀 해주세요. 아무 얘기나 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수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서은진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 사모님께서 오늘 대표로 발표하시면서 센터에서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저희는 사실 이렇게 찾아와 주시는 분들이 없으면 센터의 존재의 의미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족분들이 찾아와 주시고 우리 회복자 선생님들이 찾아주시기 때문에 실무자들이 일할 수 있고 또 제가 이번에 올해로 센터에서 일한 지 10년 조금 넘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왜 여기서 일을 할까 생각을 해봤는데 되게 이게 가치 있는 일이고 의미 있는 일이다라는 걸 엄청 많이 생각했던 올 한 해였는데 그 가치와 의미를 찾아주는 게 저희 선생님들과 가족 선생님들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너무 좋은 발표와 이런 것들 많이 들었고 앞으로도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많은 관심과 예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장님 와 계신데 아까 장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모이실 때 자조 모임이 모일 장소가 없다는 얘기. 그런 거는 정말 그게 바로 저희가 말한 사회적 자본 아니겠어요? 근데 좀
현장에서 10년 버텼으면 대단한 겁니다. 저분은 맷집이 있으신 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인숙 쌤 계시나요? 어디 계세요? 근데 궁금한게 뭐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도대체. 아니 마약 재활 시설은 식약처 소속이고 뭐는 뭐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시작해야 돼 이거? 어떻게 시작해야 되냐고요? 뭐부터 해야 돼요? 뭐부터 해야 되냐고요? 네, 뭐부터 해야 되냐면 제3차 기본계획을 잘 수립하셔서 그게 잘 실행될 수 있도록 반드시 이룩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힘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포괄적으로 말씀하셨는데 네, 저희가 사실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에 지금 연수구 오셨는데요. 연수구뿐이 아니라 저희가 전국에 있는 53개 기초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에서는 비슷한 이런 프로그램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없는 지역이 더 많기 때문에 없는 지역의 인프라를 잘 확대해서 세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인력이 5인이에요. 5인이거든요. 5명이서 4대 중독을 다 하기에는 너무 알겠습니다. 과하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문제가 지금 정부에서 관심이 없는 것도 아니고요. 뭐가 없는 게 아니에요. 있는데 너무 지금 여러 군데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통합되지 못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인데 물론 예산이 더 늘어야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혜국 생이 그쪽에 전문가신데 한번 한 말씀. 네. 중독 포럼을 사실상 대표하고 있는 우리 이혜국 교수가 아닙니다. 이제 복지부에서 좀 욕심을 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한 50개 단체 500명 정도 일주일 사이에 열심히 서명해서 아마 이번 주 다음 주에 그 보건복지부 상임위원회에 전달을 좀 하고자 합니다. 이제 중독치료회복지원법에 대한 부분이고요. 결국은 그러니까 법이 있으면 가능하냐, 아니 법이 있으면 도대체 뭘 할 수 있느냐에 대한 청사진을 먼저 제시를 하고 법이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면 거꾸로 법이 있으면 그게 따라갈 수 있지 않느냐인데 저희는 한 20년째 계속 법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저희가 좀 부족한 것 같긴 한데 저희 전문가들, 지역의 현장 실무자들 믿으시고 법이 만들어지고 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인프라와 재정이나 정책이 투자되는 쪽의 순환이 좀 더 빠른 길이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아까 오선아 선생님 마지막에 이런 센터가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얘기하고 조금 그 자조 모임이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 센터 안에 좀 더 스페이스가 있어야 되지 않나, 아니면 다른 데라도 예산이 있어야 되겠죠. 국장님이 잘 듣고 계십니다. 네. 그렇게 하고 우리 사실은 중독통합관리센터 일하시는 분들, 정신건강복지센터도 그렇지만 많이 번아웃이 오시잖아요. 너무나 많은 일을 하고 있어서. 그런데 오늘 이렇게 오선아 선생님 같은 분이 이런 얘기를 들려주시면 굉장히 번아웃이 치유가 될 것 같아요. 예, 한 분이라도 이런 분이 있다는 거에서 그런 의미를 느끼시고 힘이 다시 날 것 같습니다. 제가 마무리하기 전에 아까 우리 한창길 선생님은 딱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뭐 마태본부 이런 프로그램도 도움이 되지만 혼자 계실 때 사실 우리가 안 하려고 할 때 뭔가 대체할 게, 그것만큼 강력하지는 않더라도 대체할 게 필요한데 어떻게 하시는지, 어떤 걸로 대체하시는지를 얘기 궁금합니다. 그게. 네. 이제 갈망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거든요. 약물 사용자나 알코올 사용자들이 이제 약을 하고 싶은 마음, 아니면 술을 마시고 싶은 마음을 이제 갈망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갈망이 왔을 때 이제 대처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긴 있습니다. 저도 이제 많은 시도를 해봤었는데요. 제일 먼저 저는 가장 중요한 건 나에게 도움 줄 수 있는 사람에게 연락하는 거. 그건 왜 그러냐면 통화를 하다 보면 이 갈망감이 쭉, 저도 이제 많이 전화를 받거든요. 그러다 보면 처음엔 약 생각이 났어도 통화를 하면 갈망감이 쭉 내려갈 수가 있는데, 전화를 하라고 해도 안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 친구들은 뭐냐면 약이 더 하고 싶은 거죠. 그런 게 좀 많이 안타깝고, 그 다음에 이제 밖으로 나가서 계속 이제 산책을 한다던가 다른 해야 될 일들을 찾는 거죠. 그래서 전화가 왔을 때 그런 방법들을 또 하나하나 알려줍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왔고요. 네, 예, 그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예, 선생님. 긴 시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왜 우리 사회가 중독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본의 아니게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한 2분 시간이 남아서 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저는 2000년 5월 달의 기억을
평생 동안 잊지 않습니다. 한국 단도박 모임 춘계 연수에서 저를 초대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막 돌아왔을 때입니다. 도박 강의를 해달라고 못도모로 갔다가 충격받았습니다. 부인들이 나와서 울고 불고 간증이죠. 간증은 하는데 뭐 전부 다 울고 난리 났습니다. 그들이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도박 중독자들이 모여가지고 전국 도박꾼이 다 모여가지고 막 장기 자랑하고 웃고 난리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난 좀 미안한 얘기인데 정신이 좀 이상해졌구나. 남편은 도박 중독자에다가 비도 있고 울어도 시원찮을 뻔히 웃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놀랐습니다. 과연 저들이 어떻게 웃을 수 있을까? 그게 힘이라는 것을 그 자리에서 깨달았습니다. 저게 나오는 것만으로 우리는 희망을 얻는구나. 그리고 내가 어쩌면 저들을 봐야 될지도 모르겠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 예감은 틀릴 리가 없죠. 그래서 본의 아니게 도박 중독을 치료하는 길에 들었었습니다. 우리가 도박 중독, 게임 중독,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그들이 예뻐서가 아닙니다. 우리 강수님 뭐 예쁩니까? 그들이 예뻐서가 아닙니다. 그들 자신은 물론이고 가족, 또 우리 사회에 끼치는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가 치러야 할 대가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로 둘 것이 아니고 우리 가족과 온 사회가 함께 힘을 합쳐서 나아가야 할 일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심포지움이 정말로 시적절하고 중요한 심포지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해 주신 두 분 좌장 선생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1부 회복의 이해와 실제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약 10분간 쉬는 시간 가진 뒤에 4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시간 보내시고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